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오늘 11시에 탄핵이 있는데 이 금요 칼럼은 일부러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에 찍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세상의 모든 일은요,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놓여도 또 살아나는 수가 있고, 또 아무리 좋은 순간이라도 머지않아 자신에게 악재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선인들은 전하이복이나 세옹지마 같은 말을 했죠. 그래서 세상은 항상 어떻게 보면 멀게 보면 아주 공정합니다. 그래서 천라지망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고사성어죠. 천라지망이라는 것은 하늘의 거물과 땅의 거물. 그래서 하늘의 거물은 천라, 땅의 거물은 지망.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의 촘촘한 거물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땅과 하늘, 우주의 기운이 촘촘하므로 그것을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케 뺀질뺀질거리면서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살아온 자도 언젠가는 세상의 이치에 자신의 죄를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 즉, 죄는 죄대로 가게 되고 자신이 안 받으면 후손에게까지 적용되어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천라지망을 의식하고 착하게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국의 정치인, 특히 이재명은 착하게 사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게 살았습니다. 그가 요즘 해대는 말들을 들어보면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알고 썸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오늘도 운이 좋아가지고 120만 분의 1의 확률에다가 또 엄청난 확률을 더하게 될까요? 아니면 천라지망 속에서 오늘도 용케 자신에게 행운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기양양하다가 결국은 천라지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될까요? 과거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정권을 반대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뛰쳐나오고 그의 이념적 정체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대선에서 당선이 되었어요. 자, 정몽준이가 느닷없이 노무현하고 단일화한다고 하더니만 그 길로 노무현한테 당해서 노무현이 단일 후보로 되고 도저히 가망이 없었던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당선되고 굉장히 오만했죠. 한국의 좌파 운동권들이 그야말로 기고만장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기의 시대가 열렸다고요. 그때 저는 그들에게 공적 1호가 되어서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노무현 탄핵에 나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되었는데도 또 한 서너 달 뒤에 되살아났어요. 그때 제가 느낀 절망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야, 저자는 신의 아들인가? 어떻게 저렇게 번번이 온갖 위기에도 되살아나는가? 내가 저런 자에게 대적하려고 했다가 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가? 라는 절망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 3년 뒤에 그는요, 불행하게, 아주 불행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은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행운이 이렇게 따르고 또 모든 나를 대적하는 일들은 다 판판이 깨져도 언젠가는 하늘의 법망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에서는 악인에게 신의 징벌이 내리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자신의 행각에 따라서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들을 보면요, 그게 아주 절절하게 나타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가를 안 치르고 무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재인도 지금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딸은요, 법정에 서고 또 문재인 본인이 지금 옛날 사이 때문에 지금 검찰 소환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우리들 병원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만의 행운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운이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절감하고 겸허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도요, 제가 살면서
30대 후반에 신장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6년 투병하다가 신장 이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좀 나아졌는데 또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도 안 됐어요. 다시 또 신장 이식 수술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제가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한 30대 후반부터 지금 60이 좀 넘은 오늘까지 솔직히 말하면 제 삶의 한 20년 이상이 결국 투병으로 점철되었고, 제가 가졌던 많은 야망이나 꿈들을 투병 속에서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다행이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사실 여러 가지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정치판에 들어가면 대승을 하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정치판에 거의 진입하다시피 해서 당시 보수 여당에서 공천도 받았지만 제가 반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요. 또 여러 제안도 받았지만은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저의 성정과 또 저의 살아온 방향을 보면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는요, 권력을 쥐고 배지를 달고 그 다음에 또 장관을 하고 그리고 대선에 도전하고 이런 꿈에 저도 부풀어 있었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제가 정치판을 보면서 혐오를 느끼고 또 제 건강을 생각하면서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제하지 못하고요, 제가 정치를 할 것도 아니면서 결국은 사회개혁을 위한 혁명적인 정당을 만들었다가 그것도 또 엄청난 탄압을 받고 좌절되었죠. 그래서 제가 또 절망에 좀 빠졌습니다. 작년 초지요. 자, 내가 정말 정치를 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한국의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한국의 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또 보수 내에서 많은 수구 기득권적 요소들을 척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혁명21이라는 정당을 만들었지만 3년간 죽도록 고생을 하고 외압이 들어오고 제가 또 그때 때 맞춰 신장이 급격히 나빠지고 투석에 들어가면서 당을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많은 절망이 엄습했지요. 어떻게 나는 이다지도 불운한가 생각을 했습니다. 당을 만들었더니 그야말로 혁명적 지지자들이 와서 이 사회를 개혁해서 모든 서민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안정망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한 제 생각이 장안의 들불처럼 번져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겪으면서 충격도 많이 받았어요. 내가 덕이 없는 탓인가, 내 운이 없는 탓인가라는 자책도 많이 했고 내가 어디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더라면 아마 엄청난 탄압을 받았을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식 수술을 하면서 제가 느꼈죠. 처음에는 집사람한테 받고 두 번째는 딸한테 받고 참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수술을 견뎌냈습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수술이 워낙 힘들기도 했고 또 수술 이후에 후유증도 심합니다. 그 속에서요, 저는 삶을 내려놓고 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중후반이 병과 또 탄압과 그리고 고생으로 점철되었지만은 그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 성정이 그때 매우 강하고 급했는데 제가 순탄하게 정치 생활을 가게 되었다면 아마 많은 실수도 하게 되었을 거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제가 가진 생각을 강하게 내밀다가 많은 적들을 만들게 되고 또 제 성격이 어떤 한번 관계를 맺게 되면 무조건 그쪽에 서서 밀어붙이는 속성도 있었어요. 그랬더라면 저는 아마 당시 보수 정권의 몰락과 함께 같이 몰락을 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 주변에 저보다 훨씬 못했는데 한참 잘 나가 어느 날 장관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간 또 지금 야당에 와가지고 사무총장까지 하다가 마포의 한 호텔에서 죽은 채 발견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자신의 크기에 맞는 야망을 가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스스로 성찰하지 못한 자신의 그릇보다 더 큰 무리수를 두다가는 그 끝이 항상 좋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제가 대구에서
술을 한잔 한 적이 있어요. 이강철 씨가 하던 횟집이었습니다. 둘이서 했지요. 가끔 이강철 씨가 서빙하다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을 한번 해야 된다. 그래서 장관부터 하겠다 했을 때 제가 말렸습니다. 당신 국회의원을 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장관 정도를 최대 목표치로 세우고 그리고 대통령은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좋은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대통령이 당신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가 매우 싫었을 거예요. 그 이후부터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그에게 했던 충고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에 온갖 오욕을 겪더라도 개똥밭에 구르더라도 이성이 저성보다 낫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권력의 최고치에 오르게 될 때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식하는 날 초청장을 받았지만 저는 가지 않고 건노갑 당시 고문집에서 둘이 쓸쓸히 앉아서 취임식을 봤습니다. 그때 건노갑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가 오늘 자기 인생의 정점임을 알면 좋을 텐데. 그 말은 제가 건노갑 씨의 여러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취임식 다음 날부터 내리막이라는 겁니다. 오늘요, 탄핵의 결과가 나옵니다. 탄핵의 결과에 따라서 절망이 덮치고 어떤 자는 희망, 정말 천국을 맛본 이런 일이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기각이 되었다 해서 천국이 왔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또 오늘 인용이 되었다고 해서 지옥과 같은 절망이 왔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각된다고 우리가 100% 옳았던 것도 아닙니다. 100% 옳아서 탄핵 반대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재명이가 싫어서 51%만 옳았기 때문에 탄핵 반대 운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100일이 넘는 반대 운동을 하면서 많은 단상들이 스치고 갔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죽도록 하는데 이렇게 죽도록 한 결과가 누구 좋아라고 하는 것인가? 왜 국민의힘에 또 이 사회에 보수 정권의 혜택을 많이 본 자들 상류층은 이 싸움에 나서지 않는 것인가? 윤 대통령 본인은 왜 저렇게 하는 것인가? 이런 원망들이 많이 스치고 갔지요. 무조건 그냥 탄핵 반대라고 하면서 기계적으로 돌격한 사람은 극소수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로 떡 보니까 더 이상 정강훈 목사님 광화문 쪽에 집회 광고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허전하고 씁쓸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끝이 온 건가?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요. 우리가 지나치게 기뻐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인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기각이나 인용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바뀌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한때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그 결과가 제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의 결과가 자기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한국 사회가 오늘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공산화되어 간다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결국은 그렇게 가다가는 어느 시점에서 벼락을 맞게 되고 처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이재명이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부터 지옥 시작을 맛보게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윤통이요. 기각이 되더라도 오늘부터 천국이 아니라 기각된 이후에 가야 될 그 엄청난 험난한 길을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탄핵의 결과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싸움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탄핵에 참전하면서요. 그동안 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네가 그럴 줄 몰랐다고 떠나기도 했고 또 비판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수 진영에서는 제가 참전해줘서 고맙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다 더덥다. 그런 비판이나 그런 고마움을 가지고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극히 못마땅해도 탄핵 반대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보통 사람이면 도와주고 엄청나게 당했는데 거기에 탄핵 반대에 서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지 않은 보수에서 그야말로 온갖 덕을 다 보고 묵고 살았던 자들이 보수 원로라는 자 3인방이 욕하는 거 보세요. 그 밑에 또 여러 명 더 있죠. 저는 그렇게 되기 싫었고 제가 살아온 가치, 친북, 종북에 대한 또 친중에 대한 혐오, 그리고 보수를 통해서 사회개혁을 이루어내겠다라는 희망,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절망하거나 희망을 너무 많이 품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길게 보면 일이 일비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정치적 중요 순간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6.25가 터졌을 때 엄청난 절망이 덮쳤겠죠. 그런데 결국 6.25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동맹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안전하게 유지됐지, 북한이 침략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침투하는 방법으로 서서히 통일전선 전술로 미국이 떠난 한국에서 한 10년을 잡고 한국 사회를 작용화시켜서 통일시키려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고 군사력으로 일거에 점령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루신의 고향이라는 그 단편 소설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요, 자기가 살던 고향이요, 중국 절강성의 샤오싱입니다. 고급 중국집에 가면 송주라고 하지요. 매실로 만든, 그 샤오싱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거기에 좀 잘 살았는데 가산을 다 정리해서 베이징으로 천리 만기를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점에 고향에 가는 장면, 또 고향에서 과거에 가까웠던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많은 회의와 실망, 또 중국 사회의 쇠락을 지켜보면서 배를 타고 고향을 떠나는 장면, 이런 것들이 고향이라는 소설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향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단상을 겪게 됩니다. 당시 1900년대 초반에 중국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국가라는 시스템도 무너지고 그야말로 하층민들은 착취에 착취를 당해서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산을 정리하려고 갔던 고향집에서 온갖 착잡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노모를 모시고 돌아가는 길이 끝입니다. 그 소설에요. 그 소설의 마지막에 여러 구절들이 참으로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낭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희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무서워졌다. 내 친구 룬투가 향로와 촛대를 달라고 했을 때 나는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그가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는 희망 역시 내가 직접 만든 또 하나의 우상이 아닐까. 다만 그의 희망, 자신의 어릴 때 친구 룬투, 매우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었고 여전히 가난했는데 자신의 집을 정리할 때 향로와 촛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의 희망은 현실에 가깝고 절박한 것인 반면 나의 희망은 더 막연하고 아득하게 멀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나는 거의 무의식 중에 나의 눈앞에 파란 바닷가 모래사장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진한 쪽빛 하늘에는 황금빛 둥근 달이 솟아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희망이라는 것은 원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원래 지상에는 길이 없었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과거에 한동훈이가 이 글귀를 갖다가 읽었는데요. 한동훈은 그 고향이라는 속에 담겨 있는 20세기 초반에 중국의 절망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을까?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어쨌든 우리가요, 오늘 탄핵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들뜨거나 좌절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의 희망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요 칼럼 마치겠습니다.